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경제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시 주석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렵다는 거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뭐냐면 예. 대응 정책의 방향이 수립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지도부가 경제가 어렵다는 걸 모르느냐? 모르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인정을 왜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인정을 하려면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는데 문제 있다. 나도 동의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상당한 네. 시간이 걸렸다. 네. 우리 이철 박사님 보시기에 중국 공산당 안에 지도부의 정책 기조가 네.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보듯이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즉각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놔두고 좀 보다가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중국은 당연히 그 후자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획도 5년 단위로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빨리빨리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그 장점인 시대에는 정부가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 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각 부처와 각 지방 정부에서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들의 정책을 또 만듭니다. 네. 요 과정이 이제 학습 토론 그리고 이제 공유로 네.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말단 조직까지 내려가는데 2년이 걸렸어요. 야. 그래서 어떤 정책이 한번 세워지면 중간에 바꾸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중간에 바꾸기 시작하면 밑에 있는 조직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 정책은 좀 실패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걸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한 1, 2년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그다음 결정하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쪽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장점인 후진타오 시절의 한 가지 큰 특징이 뭐냐면 중국이 소위 시장 경제라는 거, 사유제 경제라는 걸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상황이 최초로 겪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있으면 요럴 땐 요렇게 돼, 저럴 그렇죠. 땐 저렇게 돼 이렇게 착착 처방을 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미국에 주는 영향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네. 아니면 일본, 한국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아니면 우리만의 결과가 나올까? 조금 지켜보고 그 다음 대처 방안을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 많았죠. 네. 그래서 언제나 장기적으로 대처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본 게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골조만 올린 상태에서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단체 여행을 안 가고 이제 개인 여행을 갔는데 네. 여쭤봤어요. 왜 저렇게 놔두느냐.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전 지역이 발생하면 그냥 폐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오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폐쇄를 했으면 이제는 풀렸으면 다시 공사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헝다 망했고 백교위엔 망했고 지금 다 어려운 상태라서 네. 여기에 손댈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네. 이제 저희들 생각은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러가지고 네. 우리가 좀 더 개방을 할 테니까 네. 빨리 투자해라 그러면 외국 자본도 들어오고 좋을 거 아니냐. 근데 네. 왜 그거 안 하냐. 물론 그걸 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은 네. 아니지만 네. 제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물으니까 중국 정부, 시진핑 주석 정부가 그렇게까지 서두를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네. 일단 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너무나 부동산을 과다하게 건설하고 있다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렇죠. 계속 이야기해 왔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리고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이제 공사들이 다 이제 중단이 되고 네. 지금 상황은 그러한 시행 업체들이 네. 많이 망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럼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그걸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솔루션이 네.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하던 업체가 망하면 이게 공중에 붕 뜨는 겁니다. 인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지방 정부에서 이거를 완전히 제로 상태로 폐기를 하고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려면 타당성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동산을 개발할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그 업체가 없는 거고 당연히 중국 국내 자본도 투자할 생각이 없는데 그렇군요. 해외 자본이 지금 이런 지정학적 상황에서 중국까지 들어가서 지금 망해가는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중국 내에도 파산법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법적으로 있겠죠, 존재하겠죠. 아니 그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이 파산한다는 상황을 네. 과거 중국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파산법이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상 그 기업 중국에서는 그 파산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해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은 회사라는 걸 만들 때부터 네. 영속성을 가진 조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어떤 유한한 생명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 그 기업은 없어져야 되는 걸로 오.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회사를 정리를 할 때 네.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코너에 밀린 사업자의 경우 그 하라는 거를 다 하고 파산하려면 차라리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네. 아니면 야반 도주를 해버리든지. 야반도주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각지에 이름만 살아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상하이시가 네. 그동안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회사나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네. 그냥 내팽개쳐 놓고 네. 간 상태, 네.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던 것이 뭐 수만 개가 돼가지고 그걸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전부 그 폐지시킨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박사님,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우리가 이제 흔히 무슨 법을 이야기를 할 때 주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을 하건 사회 활동을 할 때 뭐 기초다, 기본이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과 규제와 질서가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법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이거를 시작했다는 것은 들보를 놓지 않고 기동을 세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법치 국가에서 살고 있고 네. 법치 체계에 익숙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현재 법치를 지향하는 국가이지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법치 국가가 아니에요. 중국은. 그러면 무슨 어떤 국가라고 공산당 일당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공산당 일당 전제 정치의 국가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싶은 게 기업인들께서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실 때 보통 그 규제라든가 법률 같은 거를 먼저 서베이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 국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서 법률을 먼저 선행 조사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규제가 있고 예. 통제가 있어요. 예. 규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라든가 예.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통제는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당형으로 나가는군요. 당이 뒤에서 지시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 법치 체계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을 갖다 대면 판단이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호한 데가 많죠. 근데 그걸 그대로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 중국이 여러 민족이 살고 지역에 따른 경제 차이가 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면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차이를 뭘로 메우느냐? 인치로 메웁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료들은 재량권이 엄청나게 많죠. 네. 근데 그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당의 통제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의 통제력이 강하면 네. 이 관료들이 거기에 꼼짝 못하고 당의 입장에 따라가는 거고 네. 이 당의 통제력, 장악력이 느슨해지면 또는
나는 높은 사람하고 친해서 괜찮아. 이런 사람이 생기면 상당히 이런 응당해야 될 범위를 벗어나는 규제를 별로 받지 않는. 그런 권력 행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을 제가 이제 미국하고 비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게 지금 이철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긴 됩니다만 그래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도 역시 다민족, 다인종 국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가이면서 모든 것을 개인의 어떤 인센티브나 모티베이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 주신 대로 통제보다는 규제가 우선이고 네. 그리고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주마다 다양성이 있으니까 각각 네. 알아서 하시오라고 재량권을 줘버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은 그러한 역사 300년이 채 못 된 미국에 비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민족 국가를 진시황 이후에는 제대로 한번 통일된 국가, 문자를 통일하고 도량령을 통일하고 하던 그런 국가를 만들어 보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미래의 정책이 과연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아닌 염려가 생기거든요. 네, 저는 그 한국의 기업인 분들을 만나면 네. 가장 큰 문제가 본인들이 중국을 상당히 이해하고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삼국지, 수호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내가 사기도 읽고 제갈공명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현대 중국이라는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화 문화의 전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 생각에는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우리는 예. 잘 겪지도 못했고 네.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네, 네. 그럼요. 예. 그런데 북한 그러면 느낌이 딱 오죠. 네. 그러니까 북한 느낌은 아니고 우리 옛날 아직 경제 개발이 덜 됐을 때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을 거기에 많이 맞추시거든요. 네. 이게 큰 오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전문가라는 분들을 저도 많이 만나 뵙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현장에 가까운 말씀들을 주셔서 저도 사실 조금은 역시 이런 인간이 사는 동네는 다 엇비슷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방금 주신 말씀을 제가 한번 질문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그럼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경제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웬만해서는 주석이 경제가 어렵다,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고난의 행군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고 네, 네. 보통 지금 TV 방송을 통해서 옛날에 당신이 했던 하방운동 다시 강조하는 TV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지방으로 전문 청년들 보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까지 제가 들었는데 시 주석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어렵다는 거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뭐냐면 예. 대응 정책의 방향이 수립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지도부가 경제가 어렵다는 걸 모르느냐? 모르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인정을 왜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인정을 하려면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는데 문제 있다. 나도 동의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상당한 네. 시간이 걸렸다. 네. 예, 그렇게 읽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박사님 어떤 대안이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중국 경제의 문제점은 뭐고? 네. 1, 2, 3. 그럼 여기 1, 2, 3에 대한 부동산 네. 개발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그림자 금융에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약 한 11조 달러 정도의 갭이 네.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인구 동태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고 네, 양극화 사회 문제가 많아지고 네. 있고 재산 분배가 많아지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시진핑 주석이 오해받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체제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네, 네.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 네, 네. 우리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문제점이 1, 2, 3에 대해서 예. 어떤 대책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주시죠. 일단 이제 외부 세계에서 볼 때에는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큰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네.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 보면 네. 제가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경제 문제 본질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는 전 그 공감하는 편입니다. 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개발도상 국가의 입장에서 네. 열심히 일하고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려고 해왔던 것. 네. 좀 어려운 중국 공산당식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양적 생산력의 체제로 일해온 것. 네. 이것이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상하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폭스바겐하고도 합작도 하고 뭐 GM하고 합작도 하고 해서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죠. 네.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상하이 시정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더군다나 자동차 산업 같은 거는 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경제 영향이 크니까 그죠. 네. 굉장히 그 GDP를 올리는 데 기여를 했죠. 부가가치를 많이 일으켰죠. 예. 이때는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보고 있던 절강성이 그럼 우리도 자동차 해야지. 강소성이 우리도. 그 뒤에 있던 총칭도. 이렇게 해서 우리 성은 가장 전략적이고 핵심적으로 양성하는 산업이 이거야 해서 자동차야라고 한 성이 21개 성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예. 승용차 회사가 잘 모르시겠지만 거의 200개 되고요. 예. 뭐 이런 상용차며 조그만 것까지 다 합치면 한 500개가 넘어요. 네. 그러면 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다 경쟁력 있게 지금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장점인 주석 시절 그때는 한두 개 생겼어요. 이렇게 한두 개. 그래서 한 대여섯 개 생길 때까지는 만들기만 하면 돈을 번 거죠. 네. 후진타오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포화가 되기 시작하고 네. 이제 시진핑 시대에 오니까 이건 너무 많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많이만 만들어서 어떻게든 많이 팔려고 하면 되는 거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중국 공산당의 싱크탱크들이 10년 전부터 이미 지적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많이 거론됐던 얘기가 공급 측 개혁입니다. 네. 근데 이 공산당의 말을 알아듣기 힘든 것이 그냥 너무 이렇게 많이 만들면 안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네. 말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그 기율이라는 게 있죠. 네. 공산당이 꼭 지켜야 되는 기율. 네. 그 1조가 공산당 내부의 일은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100% 동감을 얻기 전까지는 공산당 바깥으로 떠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대부분 뭔가 그럴듯한 추상적인 단어가 먼저 나오고 네. 그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네. 근데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그럼 공급측 개혁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 잘 모르죠. 근데 사실 공급측 개혁 얘기할 때부터 우리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시작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삼중 전회에서 네. 이제 분명하게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질적 생산력으로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전환을 한다고요. 네. 굉장히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질적 생산 체제로 가는 것까지는 뭐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경험해 봤어. 네.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독일 가셔가지고 저 프랑크푸르트에서 다 모아갖고 야 먼지 쌓인 거 봐 이런 식으로 만들지만 불량품 다 모아 다 깨 다 네. 부질러. 우리도 질적으로 갔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해. 예. 근데 당신들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거 다 어떡할 거야? 전기차 수천만 대 만들어 놓고 이 네. 생산 체제를 그러니까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모터야 뭐 구호야 뭐 얼마든지 만들어내는데 네. 그 해법이 결국은 대안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과잉 생산과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과잉 생산은 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그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과잉 생산의 대상으로 옐런 같은 사람이 중국을 반해서 지적한 거는 말씀하신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과잉 생산은 아닌 거예요.
중국 정부가 10년 전부터 우리 이거 너무 과잉 투자를 해서 큰일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철강이죠. 네. 뭐 방직이죠. 이런 그 소위 전통 산업, 그러니까 에너지 많이 쓰고 부가가치는 적은데 공장은 많이 만들어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할 때도 출혈 경쟁하는 이런 것들. 네. 이거 우리 과잉이어서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철강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미국이. 이거는 이미 중국이 과잉 생산인 걸 인정하고 있고 골치 아파하고 있는 걸 아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래, 맞아. 이럴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거.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거는 중국이 지금 소위 질적 생산력 방향으로 가는 모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이게 우리의 미래의 길인데 그걸 과잉 생산이라면서 두들기면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빠뜨린 게 이철 박사님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철학이라는 것, 가치라는 것에 대한 지성, 사상 이게 중요한 하나의 그 물질 문명을 뒷받쳐줘야 되는 소위 사람들의 명분이고 하나의 그 논리가 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 체제가 과연 이런 철학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버는데 이 돈은 지방성 중심으로 벌고 중앙당 중심으로 버는 것이 맞는 거야. 자본주의 사유재산 봤잖아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강택민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나 철학,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치? 지도자 리더십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좀 중국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그 참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중국에서 느끼는 것이 좀 부럽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 이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은 좀 그 강화돼야 된다고 네. 이렇게 비교되는 거가 하나는 그 중국 조직 안에서 네. 이 토론을 하거나 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정말 리얼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 회사를 뭐 대기업에서 있어봤고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도 있어봤거든요. 네. 바깥으로 얘기할 때는 절대 내부의 단점이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정말 절절하게 가슴을 후벼파게 아프게 그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네. 저희들이 기업 생활을 해봤지만 예를 들어 임원회의를 하는데 요 얘기를 하면 저 임원 큰일 나겠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안 그러면 하죠. 얘기하기 어렵죠. 예. 근데 제가 느끼는 중국 조직은 다 얘기합니다. 그냥 막 칼로 우리가 들을 때 칼로 후벼파는 것 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일종의 그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는 꺼내놓고 얘기하고 해결되면은 그걸 바깥에 얘기해도 되고 그죠? 네. 근데 해결이 안 된 얘기는 우리들 안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놓고 볼 때 저 친구들이 뭘 모르는구나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모르는구나 요거는 조금 오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니다. 그럼 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인정을 안 하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의견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고 이제 그런 면이 이제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끼리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에 노선 갈등이라든가 이런 그 토론 경론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항상 중국의 정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정치에 중요한 게 또 사상 이념이거든요. 네. 이 공산주의 사상, 이념, 정책, 경제 정책, 그리고 법률, 네. 그리고 통제가 네. 이게 다 그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변증법적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걸 계속 그 팔로우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중국의 실상이 네. 과연 정말 실상인가? 제가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중국 특색 시진핑 사상 예. 이 뭡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과거의 중국의 공산주의 중국의 사상과 뭐가 다르죠? 제가 알기로는 예. 어렴풋이 시진핑 주석의 롤 모델은 예. 덩소평이 아니고 마오쩌둥이고 예. 그래서 일당 독재 중심의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심의 아까 말씀하신 중국 꿈 예. 그게 아마 시진핑 주석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그걸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림잡아 볼 뿐인데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출발해서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뭐 그 3개 대표 이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상과 이념이 지금 변천하고 있고 네.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도 그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의 그 중국 공산주의 이념이 마오쩌둥 시대와는 다른 이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그걸 잘 그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예. 주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걸 가지고 중국의 정책을 읽어내고 네. 해독해내고 예. 그래야 우리가 이들이 움직임이 우리 국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우리가 가늠 잡기가 더 정확해질 것이고 또 우리는 사실 중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받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게 도움이 네. 될 거라고 예. 아쉽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국가 이해관계가 네. 미국은 공유가 쉽잖아요. 민주주의니까 상권 분립 체계에다가 대학에다가 싱크탱크에다가 네. 쫙 내려가서 네. 근데 중국은 이해관계가 시진핑 주석 혼자만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서 네. 누가 이 사람의 국가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네. 또 안다고 하더라도 네.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밖으로 내지 않고 해결이 되면 네. 그때 낸다고 하니 네. 이걸 어떻게 인민들하고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는 존재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CCTV가 존재해도 이거는 뭐 언론 통제가 되고 웹챗도 규제가 되고 뭐 네. 5만 개 규제가 돼 버리니까 네. 밑에 인민들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아예 못 살겠다 그래요. 네. 돈 좀 만지고 자본주의화 네. 되니까 네. 저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는데 네. 이제 이런 분리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스템이 옳다, 뭐 중국 시스템 옳다가 떠나서 네. 중국의 시스템이 옳다 한들 이게 국제 질서 속에서는 제대로 통용이 안 될 질서 같은데 네. 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는 그걸 납득을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보니까 중국 체제의 모순과 단점과 네. 문제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중국 공산주의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니 그 친구들도 미국 하버드에서 유명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중국에서 예. 매해 우리나라 대학에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네, 많이 오죠.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 수가 6만 명이 넘는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중국은 문제가 많아. 한국같이 돼야 돼라고 생각할 거라고 보세요. 6만 명 다는 아니겠지만 예. 일부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일부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중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만 보듯이 네. 중국인들도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이 민주주의 체계에 오면은 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래요. 뭐 그렇죠. 야당 뭐 손가락질하고 뭐 시위하고 결사 반대하고 뭐 이거 문제 저거 문제 아이고 저래 가지고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이 왜 예를 들어 국가 지도자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 체계가 붕괴될 우리는 없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이런 그 중국 국가 체제 같은 경우에 지도부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나라 전체가 혼란해질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나 중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해외를 다녀도 우리가 그래서 미국 부러워해요. 잘 사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부러운 거고
그러면 중국이 미국처럼 돼야 되겠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 예.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예. 박사님하고 제가 아직은 더 배워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게 이번에 미국에 많은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들어가고 네.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특히 그분들의 신변이 중상층, 중등층 이상들이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네. 한몫 잡았던 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네.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도시 안에 보면 중국 쪽 부정부패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네. 집을 사놓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한다, 좋아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내 주변에 뭐 땅을 파든지 뭐 건물 오든지 마음대로 해. 근데 내 건물에 내 돈에 손대지 마. 네, 그렇죠. 그때는 난 사생결단이야. 이게 네. 중국 분들의 특징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시스템은 이미 19세기부터 200년 동안 전 세계 질서, 경제 질서를 만들어 온 저 미국과 서구 유럽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근데 전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뭔가를 쟁취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는 얘기도 학창 시절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예. 우리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 큰 나라에 14억이 살고 있는데 내 하나가 네. 뭘 어떻게 한다고 이게 바뀌느냐? 그게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나와 예. 내 가족, 예. 나와 내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밖에 신경 안 써요. 네. 그건 뭐 그 외의 일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잘 사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미국에 갈 수도 있고 네. 미국 가면 뭐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미국 관심 있죠. 근데 대부분의 중국 사람 입장에서 내가 중국에서 평생 살아왔는데 미국 관심 없음, 한국 관심 없음, 베이징 관심 없음이에요. 나란 일이 어떻게 되냐? 관심 없다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돼요. 나 있는 우리만 잘 살면 돼요. 그래서 그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적고 내가 뭘 해서 우리 사회 국가를 바꾸겠다는 생각도 대다수가 없죠. 그건 다 중국 당이 알아서 할 거다. 예. 중국이 이 지금 환율이 말입니다. 네. 7.1 위안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보통 이렇게 되면 올해 환율이 올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1,330원대로 해서 1,300원대 초반으로 갈까 싶더니만 지금 1,340원대로 바운드를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큰 거는 역시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인하할 거라는 이제 그것이 이제 네. 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위안화가 6.7, 6.8에서 그렇죠. 7을 향해 갈 때 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경제가 엉망이 돼가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시 워낙 위안화가 이제 절상이 돼가는 쪽으로 하니까 이것도 이제 부정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중국 당국의 입장은 아주 분명해요. 중국은 위안화의 그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위안화가 자꾸 절상이 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일에 절하가 되면 중국 내에 투자되어 있던 자본이 나가요. 네. 근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스케일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외국 자본이 중국 안에 들어와 있고 네. 중국 자본이 유출된다는 건 또 하나가 뭐냐면 기술과 노하우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중국 경제에 새로 수혈을 해주는 것인데 네. 그게 없어지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이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올라가면 이제 낮추려고 노력하고 내려가면 높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그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5대 은행이라고 하죠.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 네. 이 5개 은행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누군가가 달러로 적금을 하면 네. 나중에 달러를 빼내야 되잖아요. 예. 달러 주세요. 내가 예. 지난번에 $10,000 넣었잖아요. 그러면
$10,000 넣었으니까 이번 환율이 얼마니까 위안화로 가져가 이런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달러의 수급이 좋지 않다. 아니면 외환위기 가능성,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준비금을 늘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도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일하던 그 한국 회사의 중국법인. 네. 예를 들어서 증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증자를 해서 돈을 100달러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네. 못 빼요. 어. 못 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은 기업이 은행에 일단 돈을 맡기면 자기 마음대로 못 써요. 그렇습니다. 예, 못 씁니다. 그래서 그걸 경직성 비용 같은 거는 그래서 너희가 직원이 몇 사람 돼서 매달 인건비가 얼마나 가고 그리고 뭐 운영비가 자재 얼마나 구매비가 가니까? 얼마나 하고 하는 거로 그렇게 매달 달달이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는 은행이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만 뭐 또는 상응하나 한 50억을 인출을 하겠습니다. 왜 필요한데? 근거 자료, 증빙 뭐 이런 거 다 입증해야 돼요. 이게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요즘 와서 그렇게 돈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요즘 뉴스가 되는 거고 네. 제도 자체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거나 요즘 와서 갑자기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요즘 와서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중국 경제 내부의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뭐라고 해도 지금 그 자산 유출이 지금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네. 왜 일어날까요? 자산 유출이 중국 내부에서. 지금 누구나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룩해 놓은 재산을 이유가 뭐든지 간에 자기 게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은 빨리 안전한 곳에 내 자산을 갖다 놓고 싶은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걸 쭉 했죠. 그래서 좀 눈치가 빠른 기업인들은 벌써 한 3, 4년 전에 대부분 싱가포르나 홍콩에 많이 옮겨다 놨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이제 막차 타시는 분들이에요. 이미 기회를 거의 놓친 분들이죠. 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